그때 대전 시티즌에 공개 테스트를 받았어요. 입단하기 위해서. 그때 떨어졌어. 그러니까 프로에 처음에 가고 싶어서 했다가 떨어진 선수야. 이 선수가 3부, 2부, 1부 아겜 국가대표 모든 대회 득점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한 것도 놀랍지만 네. 그때는 공격수로 갔어요. 공격수로? 어제 우리 박진섭 선수가 네. 이제 등장을 하면서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지금 박진섭 선수가 좀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고 있거든요. K3 좀 무명에서 그쵸? 출발해서 네, 대전 코레일, 안산,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 전북현대 그리고 아시안게임 대표팀 뭐 금메달도 땄고요. 이번에 A 대표팀에 입성을 해서 골까지 넣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저 보시면 K리그 뭐2, 뭐 K리그 대표팀 득점까지 모든 데에서 골을 넣었어. 이게 역사죠. 역사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했던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항상 하브리그에서 어렵게 성장을 해서 대표팀까지 간 선수를 뭐 제이미 바디를 많이 비교하죠. 그렇죠. 네. 한국판 제이미 바디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진섭 선수에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해줄 만하죠. 사실 이 선수는 그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제 대전 시티즌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이죠. 네네. 나중에 스폰서가 바뀌면서 바뀐 건데 그때 대전 시티즌에 공개 테스트를 받았어요. 입단하기 위해서. 그때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프로에 처음에 가고 싶어서 했다가 떨어진 선수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뭐 고등학교나 대학 때 프로에 떨어졌으면 입단 테스트에 떨어졌으면 원래 잘한 선수들은 스카우트 같은 걸 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커리어가 축구 선수로 대성하기 좀 쉽지 않겠다. 네.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막 그러다가 어떡하지? 라다 이제 대전 코레일을 간 겁니다. 대전 코레일은 그때 당시로 하면 내셔널 리그예요. 그러니까 내셔널 리그는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K3 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네. 딱 K3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K리그 1만 있을 때여가지고 근데 그때 프로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의 위상이라든지 규모를 놓고 보면 3부 리그처럼 운영됐던 곳이죠. 네네. 그러니까 3부인 대전 코레일을 갔어요. 그때는 어떤 걸로 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3부, 2부, 1부 아겜 국가대표 모든 대회 득점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한 것도 놀랍지만 네. 그때는 공격수로 갔어요. 공격수로? 공격수로 가다가 이제 안산 그리너스를 딱 가요. 이제 거기가 이제 2부. 네네네. 2부로 딱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그런데 이때 또 안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이 K2를 중계했을 때거든요. 네. 네. 이때 되게 희한한 선수였어요. 키는 그렇게 크진 않아. 실제 지금 프로필도 184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가 아주 큰 키는 아니잖아. 그냥 건장한 체구이긴 한데. 와, 근데 공중볼을 하나도 안 놓치는 거야. 그래도 막 힘도 좋고 그러니까 막 공중볼을 다 떼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희한한 선수다. 라고 했는데 그때 안산에 뛰면서 뭘까지 하는 줄 알아요? 그때 골키퍼가 이희성이라고 있었어. 이희성이 다쳐 경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골키퍼도 봐. 자, 봐요 지금. 공격수에서 미드에서. 내셔널리그에서 공격수를 봐요. 예. 그 다음에 안산 가서는 미드필더를 보다가 골키퍼가 다치니까 뭐 잠깐이긴 하지만 골키퍼를 봐. 물론 그때 한 골 먹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안산에서 뛰면서 와 제가 그랬잖아. 와 물건인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창단합니다. 네. 새롭게 창단하죠. 그때 창단 멤버로 가요. 근데 너무 잘해준 거야. 너무 잘하니까 사실 전북현대가 뭐 K리그는 어쨌든 상위팀이니까 네. 딱 데려갑니다. 네. 그래서 전북현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으로 뛰어요. 물론 전북현대는 커리어 전체로 보면 센터백으로 또 많이 뛰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 팀을 그렇게 올라오면서 계속 스텝업 한 것도 신데렐라 스토리지만 공격수로 시작했다가 중앙 미드필더, 뭐 골키퍼도 잠깐,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미 센터백까지 정말 모든 대단하다, 포지션을 다 본 선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 항저우 갔을 때는 저 때가 저기 있어요. 그 황선홍 감독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일드카드로 뽑히죠. 그렇죠. 와일드카드로 뽑히면서 또 저기서 이제 금메달. 네. 그러니까 저거 만약에 금메달 못 땄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군대 가야죠. 군대 가야 되는데 일반 상무는 못 갔어요. 왜냐면 네. 그 시기가 놓쳐가지고. 그러면 K4를 갔어야 돼. 와, 그것도 진짜. 만약 그런 K4를 갔으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하튼 금메달을 따면서 혜택을 좀 받았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국가대표팀까지 가서 골까지 넣는. 네. 정말 이런 와, 스토리를 놓고 진짜 보더라도 대단하네. 참 대단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아무래도 진짜 뭐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도 쌓았고 지금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박진섭 선수인데 특히 어제 경기에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경기 네. 좀 장면을 보고 얘기할까요?
좀 전후반이 좀 경기 내용도 달랐고 후반전이 훨씬 좋았어요. 좀 이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저 황인범과 백승호 선수의 조합이 밸런스적으로 좀 안 좋죠. 네. 이건 뭐 황선홍 감독도 이미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밸런스가 좀 무너졌다. 네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전반전은 백승호 황인범이었잖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백승호와 황인범을 뒀을 때는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의 역습에 쉽사리 무너지고 네. 특히나 약간 세컨볼 싸움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음흠.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덩달아 이제 우리 약간 수비 밸런스도 좀 안 좋아지고 수비수들이 오히려 조금 튀어나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예. 했는데 박진섭이 들어오자마자 수비 라인 보호를 확실하게 한다. 이것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후반전에는 특히나 그 우리가 약간은 조금 이제 지키면서 역습 요 이제 흐름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확실한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공격을 못하고 우리가 역습 계속 이런 패턴을 또 가져갈 수 있었던 중심에 박진섭이 있었다. 네. 네. 제가 아까 그 박진섭 선수의 커리어의 서사를 한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기도 정말 쉽지 않을 텐데 2021년에 K리그 2 소속으로 K리그 2 베스트 11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쪽이 뽑힙니다. 네. 베스트 11에 뽑혀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음에 이적을 해서 2022년 K리그 1 베스트 11 최고의 센터백으로 뽑힙니다. 센터백으로.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참 이것도 대단하잖아. 한 시즌 만에 K리그 2와 1에서 오가면서 수미와 센터백으로 그 정도 베스트 11에 네. 뽑혔다는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이 경기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앞에 딱 나오니까 김영권, 김민재 사실 되게 부담감이 좀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 전까지 7경기 연속 A매치 실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아시아 팀을 상대로. 네네. 근데 저렇게 후반전에 딱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잡고 우리 수비도 안정되고 또 하나 효과는 박진섭 선수가 뒤에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오케이 당신을 믿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 황인범 선수도 올라가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교체됐던 정우현 선수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그러니까 박진섭 개인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런 좋은 영향이 전파되더라. 예. 이 효과는 정말 컸다. 네. 우리가 이번 A매치 두 경기를 통해서 뭐 그전에도 박지성 선수는 있었고 뽑히기도 했었지만 이번만 딱 놓고 보면은 또 하나의 발견 아닌가? 이런 네네.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왜냐면 저게 또 우리가 좀 카타르 때까지 보면은 정우영 큰 그렇죠. 정우. 그렇죠. 뭐 근래를 놓고 보면 박용우 박용우. 고민이 계속 있던 자리니까 네. 그럼 약간 이제 앞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수 있다고 봐야겠나요? 좀 더 봐야죠 사실. 좀 근데 더 이게 봐야 어제 어쨌든 태국이 약간 의욕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좀 보이기도 했고 마지막에 네네. 상대가 또 상대이니만큼 그렇지. 당연히 더 봐야 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계속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는 어쨌든 모습 보여줬으니까 써 보면서 그 자리에 적합한지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박진섭 선수가 해결해 주는 걸 보여주면 네. 충분히 주전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승호 선수 얘기는 살짝만 좀 하고 싶은 건 어허. 그러니까 뭐 백승호 선수가 이번에 힘든 경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많은 평가들을 하셨을 거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에게 맞는 포지션을 좀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자기가 맞지 않는 포지션을 주면 그 선수는 거기 적응하느라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저 위치 못하네. 예. 그러니까 욕을 더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백승호 선수가 삼선 미들로 뛰어서 수비를 보호한다? 사실 이것은 백승호 선수에게 맞지 않는 옷이거든요.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 너 왜 못해? 너 패션 센스가 왜 이렇게 없어? 라고 하면 그건 조금 그러지 않을까? 뭐 전체적으로는 백승호 선수가 이번에 분명히 힘든 경기를 했지만 선수에게 잘 맞는 위치를 주는 것도 감독의 중요하죠. 감독의 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졌는데 저게 또 짐이 또 많아 백승호 선수가.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황인범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죠. 맞아. 황인범도 최근에 뭐 비판 엄청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약간 미드필더 라인에 밸런스를 좀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예요, 사실. 그때부터 밸런스를 좀 못 잡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두 경기 모두 백승호, 황인범 약간 이제 언밸런스한 라인을 가져가니까 문제가 네. 좀 더 크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일단 백승호 선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박진섭 선수가 후반에 나와서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또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으니까 좀 더 응원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약간만 덧붙이면 근데 이제 백승호 선수를
그러면 뭐 2선 미들이나 아니면 뭐 2.5번 요 위치에 둘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포지션이 경쟁자가 많죠. 경쟁자가 되게 많은 건 좋은 사실이에요. 선수가 너무 많아서. 아,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 자리를 잡으려면 그 황인범 옆자리에서 잘하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렇죠. 예. 예. 백승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면 뭐 2선 라인에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예, 예. 예. 네. 아주 빡센 위치입니다. 저희가.